데일리 브리핑. 매주 월요일 아침 데일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워싱턴에서 보도를 해주셨습니다마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이 퍼블릭 차지, 그러니까 공적 부조를 받으면은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는 규정이 또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해주셨습니까? 이게 원래 어떤 내용입니까? 네, 퍼블릭 차지라고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웰페어 혜택 같은 정부 복지 혜택을 이제 자격이 좀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이용했을 때 네. 나중에 이제 이민 신청을 하면은 그것을 사유로 해서 기각을 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게 트럼프 일기 때는 그 퍼블릭 차지에 적용되는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가 사실은 이제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을 본격적으로 하진 못했고요. 해임 이후에는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제 완전히 또 옛날로 되돌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이민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고무줄처럼 정반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대폭 확대했던 그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 대상을 보면요. 원래는 이 이민법상에서 적용할 때는 이른바 그 현금 보조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현금 보조하면 대표적으로 SSI라는 현금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TANF라고 TANF라는 그런 또 완전히 빈곤층 현금 보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캐시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그게 계속 확대가 된 것이고 또 트럼프 일기 때 아주 획기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푸스탬프, 이제 식품, 이게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SNAP라고 이제 불리는 푸스탬프가 포함이 됐고, 메디케이드 같은 그 정부 빈곤층, 저소득층 의료보험, 이것도 쓰면 안 되는데 이제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응급, 임신, 임산부, 출산, 뭐 이런 어린이, 그런 비상사태에서는 뭐 메디케이드를 써도 여기에는 그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예외는 두고 있지만요. 현금 보조 외에도 후스탬프하고 메디케이드, 그 다음에 우리 한인 어르신들도 많이 쓰는 게 있는데요. 섹션 8이라는 그런 거에 렌트비 보조 바우처가 있습니다. 네네. 렌트비를 이제 보조해 주면서 이제 바우처를 줘서 렌트비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이러니까 뭐 웬만하면은 아예 정부 혜택을 받다가는 합법 비자, 뭐 유학생 비자나 그다음에 이제 취업 비자 처음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제 갱신할 때도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때도 이제 이게 기각될 사유가 있고요. 특히 영주권 신청을 한 그리고 또 오랫동안 기다린 그런 분들이 이것을 잘못 이용했다가는 영주권까지 기각당하는, 심지어는 뭐 시민권도 기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바로 퍼블릭 차지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이것을 대폭 확대했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 소송이 걸리면 이제 법원에서 또 예를 들어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서 그 당시에 소송을 걸었거든요. 네네.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서는 분명히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거는 것도 장소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연방 법원이니까 캘리포니아나 뉴욕, 뭐 워싱턴 DC 이런 데서, 시카고 이런 데서 소송을 걸면은 이런 반이민 정책이나 좀 강경이민 정책은 뭐 그대로 제동이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퇴임 후에나 기각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는 2021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했는데 그때까지는 이 규정, 퍼블릭 차지 강화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실제로 이것이 영주권 기각 사유 중에서 상당히
갑자기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을 했다가는 자칫 잘못 이용했다가는 그대로 합법 비자나 또 이제 영주권 나가서 시민권까지 물론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것을 신청 중인 사람들은 극히 주의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다시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처음 그것을 시행하려고 했을 때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도 되고 바이든 행정명령으로 폐기가 됐음에도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까요? 과연 이게 시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지금 트럼프 위기에서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성동격사라는 우리 한자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소란스럽게 한 다음에는 그거의 간접함은 효과를 노리는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네.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작전을 펼치겠다고 취임 첫날부터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대거 잠적하면 어떻게 찾아낼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하게 되면은 일단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부터 들어오려고 하는 미리 국제부터도 많이 제지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고요. 그렇죠. 또 미국 내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중에도 아예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라면서 자진해서 출국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이런 효과를 겨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거는 여태까지 불법 이민에 대해서 대규모 추방 작전을 벌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합법 이민도 최대한 제한하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방법에서 이제 이런 것을 들고 나온 것이니까 법적 소송이 걸려서 연방 법원에서 제동 걸리고 그러면은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또 대법원은 자신이 일기 때 완전히 6대3 보혁 구도를 뒤바꿔 놓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2021년 이 판결하고는 또 달리 내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여성 낙태권까지도 다 뒤집어놨는데 50년 만에 뒤집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로우 대 웨이드라는 판결도 자신들 연방 대법원 판결도 지금 후임 대법관들이 뒤집은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을 그것까지 겨냥해서 계산해서 아마 강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계속 되풀이 되는 하더라도 행정부 파워, 행정부 법적으로 또 입법부와 사법부, 입법부에서 이제 법으로 이제 제동을 걸려도 공화당이 지금 상하원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년간은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그런 시기를 맞게 됩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또 되풀이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소송을 걸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나 뉴욕이나 어디서 민주당 아성 우세 지역에서 소송을 걸어도 연방 대법원을 끌고 가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적어도 2년간은 이렇게 아주 강경한 이민 정책, 합법 이민까지도 제한을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퍼블릭 차지 규정 룰을 되살리고 그다음에 강행을 할 것 같다라는 관측,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해 갖고 이것을 폐기하고 옛날로 되돌리는데도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규정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렇죠. 소송에서 이기려면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규정 개정이라는 게 첫 번째 프로포스드 룰이라 해갖고 1차 제한이 있습니다. 코멘트를 30일 또는 60일, 90일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파이널 룰, 최종 규정을 또 내서 30일, 60일, 90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그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니까 적어도 6, 7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6, 7개월 걸리는 동안에 이제 이민 서비스국에서 이것을 담당하는데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신청 이것을 심사하는 것은 이민 서비스가 아닙니까? 이민 신청 희망자들이 낸 돈으로 이거 하면서 이런 강력한 규정을 적용해서 기각을 시키고 이런 사태가 재현될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래서 아예
지금까지는 안 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퍼블릭 차지의 이 규정에 걸리지 않도록 이 정부 혜택을 보는 것을 조금 이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주 정부에서 캐시 보조 같은 경우는 현금 보조 같은 경우는 주 정부 차원에서 카운티 정부 차원에서 받는 것도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그 주의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2기에는 불법 이민자들만 추방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합법 이민도 제한을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민 설계하는 그 젊은 사람이 그 스티븐 밀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트럼프 일기 때는 백악관 정책 담당 국내 정책 보좌관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한 단계 승진해서 백악관 비서실 정책 담당 차장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최근에 대선 승리 직전에 이제 얘기한 것을 보면요, 미국은 앞으로 미국인들에 의한 미국인들을 위한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이민자를 완전 빼버리면 본인도 사실은 증조 할머니인가가 이민자 출신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민자들은 상당히 좀 배척하려는 그런 건데는 뭐 불법 이민자뿐만이 아니라 합법 이민까지도 제한하는 그런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영부인마저도 뭐 이민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도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강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하는데 트럼프 2기의 이민 정책을 규정하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아주 심플하다고 얘기합니다. 국경을 봉쇄해서 오는 사람 거의 없게 만들겠다. 들어오는 사람 미국에. 네. 그다음에는 미국 내에 이미 살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최대한 속간해서 내보내겠다. 이런 그 이민 정책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쏟아져 나오는 것이 불법 이민자에 대한 최대한의 추방,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이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만 신경 쓰이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합법 이민까지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지금 이민 신청 중인 사람들이 엉뚱한 이제 사유로 이른바 RFE라는 게 있습니다. 보충 서류 요청이 되는 건데요. 말이 요청이지 그거 보충 서류를 내라. 뭔가가 좀 미심쩍으니까 보충 서류를 내라고 하면은 이게 한 대여섯 달씩 늦어집니다. 보충 서류를 주고받고 이제 제출하고 또 다시 재심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민 서비스국 직원들이 깔고 앉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연관 코트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그린카드 발급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실제로는 그렇게 줄지는 않았는데요. 왜냐하면은 워낙 지금 많이 적체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체 서류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늦게 해도 연관 커트는 거의 좀 채웠거든요. 네. 근데 2021년에는 팬데믹까지 겹치는 바람에 영주권 발급이 그린카드 발급이 절반 정도로 막 대폭 줄어든 적은 있습니다만은 2기 때는 1기 때 그런 상황을 다 감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하여튼 책 잡히지 않도록 주도 면밀하게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의논을 하면서 대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시민권, 지금은 시민권을 땄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사기 혐의가 좀 드러나면 그냥 시민권도 박탈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의별 정책,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심지어는 생각조차 못하는 방법까지도 다 동원해서 이민제도를 완전히 뒤집을 엎을 가능성이 그런 점을 좀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불러올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프루프, 즉
일명 이 트럼프 방어 장치를 위해서 소집한 특별 세션이 오늘부터 주 의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노숙자 수 증가 문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데 각 지역 정부가 주거시설 확보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노숙자를 버스에 태워서 원하는 곳으로 옮기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지역 정부가 늘어나는 반면 자율성 여부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혜지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전혜지입니다. 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집한 특별 세션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의원들을 소집한 특별 세션이 오늘부터 주의회에서 시작됩니다. 뉴섬 주지사는 어제 성명에서 캘리포니아주는 모든 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이에 투자하는 미국의 핵심주라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단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생명이 위협받고 권리와 자유가 표적이 된다면 조치를 취해 대응해야 하고 이것이 특별 세션을 소집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 건가요? 네, 임신 중절 문제부터 환경, 총기, 성소수자, 이민 등 다방면으로 대화가 오갈 걸로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진보적 정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또 예상되는 법적 다툼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에 최대한 비협조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연방 보조금이 보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을 제기할 거고 또 이에 따른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또 환경 문제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없애겠다면서 개입을 예고했고 뉴섬 주지사는 그러면 과거에 시행한 친환경차 환급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소송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연방 정부는 연방 정부대로 또 캘리포니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러면은 캘리포니아주는 거길 또 방어를 해야 할 것이고 이 소송 비용은 지금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네, 예상되는 소송 비용은 2,500만 달러 정도입니다. 그거 가지고 될까요? 이를 네. 위해 이제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등 기타 기관에 기금 배정을 요청하고 초기 소송 준비 비용을 위한 추가 자금 50만 달러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전 트럼프 1기 행정부와의 법적 다툼에서는 4,20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년 초쯤 윤곽이 확실히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특별 세션에서 취해진 조치에 대한 청문회와 투표는 1월 6일부터 이뤄질 예정인데요.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1월 20일 이전에 법안에 최종 서명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특별 세션 모집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 의원들은 특별 세션에 대해서 뉴섬 주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연방정부와 척을 지고 갈등을 만들어 나갈 게 아니라 협력하고 협조함으로써 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센트럴밸리를 포함하는 20지구 빈스퐁 하원 의원은 캘리포니아가 트럼프 정부에 맞설 준비를 할 게 아니라 협력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퐁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게빈 뉴섬 주지사의 행동이 캘리포니아주와 미국이 나아가는 방향에 불만족하는 주민들의 우려를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수십억 달러의 예산 적자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게빈 뉴섬 주지사도 지금 노리는 게 대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트럼프와 1대1로 맞서는 그러한 그림을 자꾸 그리게 될 텐데 그게 지금 캘리포니아 주로서는 상당히 좀 정말 그 개인의 그러한 이제 뭐랄까요 그 목표를 위해서 주 정부가 이렇게 함께 나서 줘야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좀 주 의원들이 함께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부터 또 주 정부가 이것을 주 의회에서 상의를 한다니까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만은
뭐 주의회 자체가 뭐 민주당 투성이니까 어떻게 될지 뭐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백악관으로 만약에 간다면 그렇게 이제 도왔던 시의회 의원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떨어지는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걸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꼭 맞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숙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네, 보통 노숙자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은 주거 시설을 마련하거나 식료품 지원 등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샌프란시스코 시에서는 노숙자들을 모아 버스에 태운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LA스테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는 주거시설 또는 식료품 지원을 받겠냐는 여부를 묻기 전에 타 지역으로 가는 버스나 기차표를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초에 이와 관련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추가로 시작될 예정인데요. 네. 이 프로그램 내용상 타 지역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건너온 뒤 노숙자가 된 주민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샌프란시스코가 아니라 타 지역에서 노숙자로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노숙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만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샌프란시스코는 3개 정도의 노숙자 이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가운데 가장 최근인 지난해 9월 시작한 저니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진입 장벽이 가장 낮습니다. 기준은 여행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 상태만 갖추면 되고 또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연고, 즉 친구나 친척이 있는지 확인이 되면 됩니다. 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노숙자는 그 이동하고자 하는 지역에 앞으로 살아갈 주거시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요. 프로그램 신청부터 버스 탑승까지 모든 과정은 단 하루에서 최장 이틀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게 효과는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시행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수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수는 늘고 있다고 이제 시 당국은 밝히고 있는데요. 이 전이혼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한 노숙자는 지난달에만 그 전달 9명에서 25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요. 비슷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32명이 추가로 이동했다고 시 당국은 밝혔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 이용하는 노숙자 수는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반강제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노숙자 연합의 인권 운동가인 루카스 일라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전이홈 프로그램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숙자가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샌프란시스코시에서는 노숙자 텐트촌 철거와 단속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텐트촌 철거 뒤에 정부 지원을 거절하고 공공장소에서 또다시 불법 캠핑을 하는 노숙자들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노숙을 할 수 없도록 정부에서 규정을 해놓고 이주 프로그램을 제한한다는 설명입니다. 루카스 일라는 처벌로 노숙자들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이주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 거는 틀림이 없는데 이 노숙자 이주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지역이 좀 늘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요. 네,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인근에 있는 산호세 시 정부는 홈워드 바운드라는 노숙자 이전 프로그램을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미 $20만 책정했는데 이 예산은 버스나 비행기 티켓, 공과금, 기타 비용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산호세 시장실 대변인 타샤디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는 노숙자에게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다면 노숙자와 지역 정부가 서로 윈윈할 수 있다면서 홈워드 바운드 프로그램은 가장 영향력 있고 또 가장 저렴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노숙자들을 밖으로 지금 흩어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냥 밖으로 내모는 것밖에는 되지 않잖아요.
저는 남가주로 내려올까봐 그것도 살짝 걱정도 되고요. 네, 그런 지적도 있을 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앞선 프로그램은 말씀하신 대로 노숙자를 타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 가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른 지역 노숙자를 늘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옮겨간 지역에서도 버스에 티켓을 주고 비행기 티켓을 주면서 샌프란시스코로 다시 보내면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보내면 결국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예산만 서로 낭비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정부의 이런 노숙자 문제 해결 방안은 타 지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노숙자 수 증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가 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게 뭐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대결만 할 게 아니라 아예 캘리포니아의 노숙자들은 몽땅 실어서 워싱턴 DC에 갖다 풀든지 아니면 플로리다주 말하라고 앞에다 갖다가 풀든지 와우. 이런 식으로 네. 행동적으로 나가야 무슨 네. 뭔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맞습니다. 이거 진짜 트럼프 당선인 본인도 괜찮은데 이 아이디어 네네. 뭐 이러면서 서로 내 적수가 되겠는데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그리고 트럼프 당선자가 사람 노숙자들을 모아가지고 한 곳에 그 뭐 타운 같은 거 만든다고 공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저 노숙자가 아니라 이제 저 멕시코에서 넘어온 이제 이 불법 월경자들 네. 이 사람들을 지금 텍사스주에 뭐 1,700에이커인가 뭐 네. 땅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집단 수용을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더라고요. 네. 이 노숙자들을 모아가지고 한 곳에다 집단 수용한다 그러면은 아마 저희 인권 단체에서 들고 그건 말도 안 되죠. 네. 문제도 그거는 많이 무슨 생길 뭐 것이고. 일종의 저 수용소가 될 텐데가 그렇죠.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심장내과 전문의 조재영 박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사람들이 웬만한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오젬픽과 위고비라는 약 이름이 들립니다. 혹시라도 이거 먹으면은 살 빠져?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무슨 당뇨병을 예방하는 그러한 약으로 개발하다가 이것이 비만약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저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약들입니까? 네네. 일단 그 요즘에 오젬픽하고 위고비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네. 두 가지 약은 일단 성분명은 같아요. 아하. 성분명은 같은데 이름만 두 개로 다르게 불리고 있거든요. 네. 이 약의 원료명은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약이에요. 아하. 근데 이게 이제 당뇨에 처방을 하면 오젬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처방이 되고요. 어허. 그다음에 비만에 처방하면 위고비라는 약으로 처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제 거네요. 브랜드 네임이 두 개가 다르긴 하지만 성분명은 똑같고 똑같은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 췌장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 먹은 음식물을 간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글루카곤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췌장에서 나와서 간에 저장돼 있는 그런 영양분을 글루코즈로 바꿔서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아하. 이 약은 이제 글루카곤이랑 같은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거나 공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약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한마디로 그 글루코즈를 다 소모를 하는 거죠, 당을. 그러기 때문에 몸에 있는 당을 소모하기 때문에 이제 당뇨 치료제로 쓰이고요. 또 비만 치료제로 쓰이고 그렇게 두 가지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당뇨병 환자들이 오젬픽을 맞아야 하나요? 네,
모든 환자들한테 오젬픽이 이제 적응증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약은 보통 이제 당뇨라고 진단이 되면 저희가 먹는 약을 드리거든요. 먹는 약 중에 메포민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이 1차 치료제라고 지금 저희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당뇨가 걸리시면 메포민이라는 1차 약제를 받으셔서 복용을 하시고 그걸로 잘 컨트롤이 되면 이제 메포민만 잘 드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컨트롤이 잘 안 될 경우에 이제 그때는 이제 오젬픽을 추가로 처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참고로 이 오젬픽은 먹는 약은 아니고 주사제예요. 어허. 그럼 네,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어. 자기가 이제 직접 피하에다 주사를 할 수 있거든요. 허허. 네, 굉장히 쉽게 돼 있고 이제 저장하고 계시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복부에다가 이제 피하 주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약을 복용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말 들어보면은 당뇨병 환자들이 저 맞는 게 아니라 다 살찐 사람들이 맞는 걸로 지금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제 맨 처음에는 당뇨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당뇨병 환자들한테 오젬픽을 줬더니 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응증을 당뇨병이 아닌 이제 살찐 비만 환자들한테 적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아하. 그래서 오젬픽은 당뇨 환자에 쓰는 약이고 그리고 비만일 때는 이제 위고비라는 그런 다른 이름으로 처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살은 조금 쪘는데 당뇨는 없는 사람이 이걸 맞게 될 경우에 저당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당뇨가 아닌 환자분들이 맞는다고 저혈당이 되진 않고요. 네네. 그 나름 안전하고 그 FDA에서 그 비만 환자들한테 사용하기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네, 안전하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런 비만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 오프라 윈프리도 뭐 이거를 계속 맞고 있다라는 얘기를 네. 제가 들었는데 보니까 날씬해졌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나 살이 네네. 빠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사가 있는데요. 당뇨 환자들한테 이제 해보니까 6개월 만에 한 13에서 14파운드 정도 그렇게 빠졌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한 7kg, 6, 7kg 정도 되겠죠 아마. 네네.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많고요. 또 이거를 이제 비만 환자들한테 장기 복용을 했을 경우 1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한 본인 체중의 한 15% 정도가 빠진다고 돼 있어요. 이야. 네. 네, 15%면 굉장히 많은 그 몸무게가 그럼요. 그러면은 이게 다이어트 때문에 비만 환자들에게 적용을 했을 때 부작용은 없나요? 부작용이 없는 약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오젬픽, 위고비도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거든요. 예. 주사제기 때문에 이제 주사 부위에 뭐 염증이라든가 아니면은 피부 감염 같은 게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이게 드물게는 이제 그 소화기 계통에 부작용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변비가 생긴다던가 복부 팽만이 있다던가 복통이 있다던가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도 뉴스에서 들었는데 이 오젬픽이 그러니까 suicidal idea, 그러니까 자살 충동을 좀 유발한다 그런 보고가 많이 돼서 FDA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가 완전하게 다 끝난 건 아닌데 제가 어제 FDA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preliminary라 그래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저희가 FDA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오젬픽이 자살 충동을 유발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스테이트먼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정확한 연구 결과는 조금 더 있어야지 나올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그런 부작용은 없는 걸로 그러면 그거 안 되죠. 되어 있고요. 네네. 오히려 굉장히 안전한 약이고 자살하려고 충동을 가졌다가도 이걸 통해서 살이 좀 체중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희망이 생기고 오히려 살 수 있는 욕망이 더 그렇죠. 커진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사님? 그래서 우울증이 있어서 비만으로 인한 우울증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네. 그럼요. 네.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요? 또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이 갑상선의 암을 약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갑상선암. 네.
네. 예, 그래서 인간에게서는 아직 그런 보고가 없는데 동물 실험에서 있었기 때문에 갑상선 암이 있었던 환자들은 피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예,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당뇨가 있거나 비만이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바로 이 약을 드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약도 있고 생활습관 교정 이런 걸 다 해보고 내도 정 안 되겠다 그러면 약을 드셔야 되고요. 또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이 약이 나한테 적응이 되는지 또 이 약을 먹었을 때 나한테 부작용은 없을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다 비교를 하셔서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고 약을 드셔야지 그냥 누가 먹는다 그래서 친구 거 뺏어서 드시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꼭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으시고 처방을 받으신 다음에 드셔야겠습니다. 앞서 그 6개월 동안에 13에서 14파운드 체중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6개월 이상 뭐 1년 이렇게 주사를 맞아도 괜찮을까요? 네, 이 약은 장기 복용에도 안전한 약으로 되어 있고요. 아, 네. 네네. 이제 장기 복용하실 경우에는 초반에는 적은 용량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용량을 늘려가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럴 때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다음 높은 농도로 괜찮으면 그 다음 농도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약의 농도를 올려가야 되기 때문에 네, 꼭 의사 선생님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상의를 하셔서 그래서 이제 약을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 장기적인 거가 얼마나 장기적일 수 있을까요? 네, 그 얼마나 장기적인 그 롱텀 데이터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 몇 년 정도까지도 계속 맞으셔도 예. 안전한 약으로 돼 있고요. 네, 뭐 몇 년까지 맞고 끊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예. 네, 장기적으로 맞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 주사를 맞으면은 식욕이 저하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칼로리를 먹던 사람이 800칼로리만 먹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이 몸무게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약이 작용을 해서 몸무게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까? 네, 일단은 이 약을 드시게 되면 당의 이제 그런 소비를 늘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루카곤이 나왔을 때 우리 몸에 있는 당을 많이 분해를 하듯이 이 약을 드심으로 해서 그런 몸에 있는 당을 많이 소비를 하는 거고요. 이 약을 드시게 되면 부작용이 이제 오심, 구토 같은 부작용이 있고 또 이 식욕 감소 같은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 약이 원래 그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네.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욕 감소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부작용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약은 이제 식욕 감소나 이런 오심, 구토 같은 부작용은 없어야 되는데 약의 이제 특성상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아마 그런 식욕 감소가 있는 걸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사를 맞게 되면은 밥을 덜 먹게 됩니다. 배가 안 고파요. 이것이 부작용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이게 부작용의 일종. 호호. 이게 좋은 부작용이 되는 건가요? 비만이신 분들에게는? 그렇구나. 그렇죠. 네. 살을 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식욕 감소나 오심 같은 게 좋은 부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했던 만큼 살이 빠졌다. 그러면 나는 이제 안 마실래. 이렇게 해서 끊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 체중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겁니까? 그 체중을 유지를 하려면 약을 끊고 그만큼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약들이 이제 약을 먹는 동안에는 살이 빠지지만 이런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약을 끊고 나면 다시 살이 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위고비를 드셔서 비만이 좀 조절이 되신 다음에는 약을 끊으실 때는 항상 그에 따르는 운동, 식이 조절 같은 걸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뉴스 시간에 전해드린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오젬픽은 위고비는 한 주일에 한 번 주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주사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새 얘기 또 나왔대죠. 네네 새 약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 정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어떤 약인지 잘 모르고요. 네. 지금 이 오젬픽 위고비 때문에 이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 여러 제약회사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굉장히 많은 신약들이 물밀듯이 밀려나올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약이 하나가 효과가 좋다 그러면 그 약에 비슷한 성분으로 약을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 대신에 한 달에 한 번, 음흠. 또 한 달에 한 번보다는 뭐 2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계속 약을 변형시켜서 약을 제약회사들이 다 연구를 하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많은 종류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 보면은 이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은 대개가 다 저소득층 사람들이 살이 맞아요. 많이 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다. 이 주사값이 이렇게 비싸가지고 이걸 어떻게 맞습니까?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이 주사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게 책정이 돼 있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오젬픽을 당뇨 환자의 이제 메디케어에서 좀 보장 범위를 뭐 확대하겠다 이런 해준다고. 뉴스도 예, 있었는데요. 예. 네, 네, 굉장히 비싼 약이고 네. 더군다나 이 비만은 아무래도 이제 시니어 분들보다는 좀 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겠죠. 맞아요. 50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시고 어. 뭐 저렴하다 그래서 무허가 뭐 이런 데 가셔서 이렇게 맞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시면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젊으신 분들은 뭐 그거 비싼 걸 맞지 마시고 싼 저 짐에 등록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니까 살 빠지는데 오히려 최고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장내과 전문의 조재영 박사 함께했습니다.